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오늘 내 책 이야기는 지적 공감을 위한 서양 미술사라는 책입니다. 낸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말 그대로 서양 미술사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왜 서양 미술사냐? 서양 미술사는 사실은 정신사이기도 해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문자로만 이루어지겠어요. 거기에는 사실은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수많은 정신적 예술적 자양분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학이라든가 몇 가지 문자화된 학문을 가지고 정신의 전반을 이렇게 뚫는다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요.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예술적인 접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 미술사는 곧 서양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서양 미술사에 접근할 때 우리의 진짜 가슴을 턱턱 막히게 하는 이런 장애 혹은 높은 벽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서양 미술사를 보면은요, 미학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학은 철학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학사 중심의 서양 미술사는 거의 철학사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죠. 철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한 두세 페이지 넘어가기도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요. 혹은 쉽게 설명한다고 서양 미술사를 이렇게 썼던 경우들 중엔 상당수가 너무 개별 작품 위주로, 흥미 위주로 빠져버려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미술이 그 시대라든가 시대적 조건이라든가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사고방식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그런 미술이 나타났고 또 어떤 시대의 변화가 새로운 문제의식을 만들어냈는지, 그게 그 시대의 사고방식의 변화와는 어떻게 맞물리는지 뭐 이것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개별 작품을 분석하더라도 이 흐름과의 연관 속에서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기존 서양 미술사 소개하는 책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한번 보완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낸 책이 바로 이 지적 공감을 위한 서양 미술사입니다. 이 한 권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수월하게 미술사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친근하게 맥락을 깰 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서양 미술사가 가지고 있던 편향이나 편견도 좀 넘어서고자 했어요. 사실 적지 않은 편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 서양 미술사 전체를 이해할 거냐. 역사에 대한 편견이나 마찬가지로 미술사에 대한 편견도 많은 게,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미술사를 발전의 관점으로 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과거의 미술에서 현재로의 미술이 진보의 과정이다. 혹은 어떤 특정한 형태라든가 묘사 방법이 이런 다른 묘사 방법보다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겠죠. 그렇게 미술을 살피는, 미술의 역사를 살피는 경향들이 꽤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오만한 결론을 흘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뭐 그것에 대한 극복의 과정이 미술사 저술 과정에서 녹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고요. 또 서구 중심으로, 서양 미술사다 보니까 서구 중심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경향도 다분해요. 오늘 그 전체 내용은 다룰 수는 없고, 맨 앞부분, 보통 서양 미술사는 원시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니까요. 첫 단추부터 좀 편견이 작용하는 경향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첫 단추가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엉클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원시 미술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풍부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구석기 미술을 대표하는 동굴벽화 중에요, 보면은 들소사냥이라는 라스코 동굴벽화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전 그려진 그림인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미술에 대한, 원시 미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고, 나아가서는 미술에 대한 이해도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양 미술사의 세계적인 교과서라고 흔히 여겨지는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의 이 시각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면요. 원시 사냥꾼들은 그들의 먹이를 그림으로 그려서 공격하면 실제로 동물들이 그들의 힘에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술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연속 같은 거 보면은 저주하는 사람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아프거나 죽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건데, 그것도 주술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러면 현실에서도 성공이라는, 사냥의 성공이라는 결과가 보장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구석기인들이 그렸던 그 수많은 동굴 벽화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린 거다. 생존이라는 절박한 필요에 의한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하나는 뭔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사고방식, 주술이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구석기인들이라는 이 두 가지 편견이 뿌리 있게 작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세계의 서양 미술사를 다루는 수많은 책들이 곰브리치의 시각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술과 관련된 책에서 구석기 미술을 다루면은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러한 좁은 편견으로는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이 그림을 볼까요? 워낙 중요한 그림이니까. 일단 들소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 앞에는 들소의 뿔에 받쳐서 죽어가는 한 남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들소를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로 아주 섬세하고 세부적인 묘사가 두드러져요. 털만 해도요, 등의 털을 보시면요, 길쭉하고 뻣뻣하고 굵죠. 그런데 이 목의 털은요, 더 길지만 가늘어요. 그 다음에 가지런해요. 불규칙하지 않고. 또 하나, 이 복부, 배 쪽의 털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마치 솜털처럼 이렇게 선으로 그린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뭉개놨어요. 그만큼 부드러운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등의 털과 목의 털과 배의 털을 구별해 놨어요. 이것은 실제의 동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해요. 이 등에 있는 갈기는 더 뻣뻣해요. 그에 비해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만 보더라도요, 이 목은 좀 더 부드러운 털이 있어요. 제일 부드러운 것은 배 쪽이죠.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세부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사냥 목적이고 주술 목적이면은 심지어 이 털의 특징까지도, 그러니까 뿔을 날카롭게 그린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몸의 각 부분의 털의 이 섬세한 차이까지를 묘사하는 건요, 주술적인 목적, 사냥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뒷다리도 한번 보시겠어요? 뒷다리 보시면요, 우리가 보는 이 앞쪽에 있는 다리는 조금 더 두껍고요, 뒤에 있는 건 좀 더 가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원근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눈으로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하고자 했던 노력이 보이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좀 더 크게 보이고 뒤에 있으면 작고 가늘게 보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캐치하고 이 벽화에 반영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역시도 사냥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윤곽선만 묘사한 다음에 거기에 창을 던지든 아니면은 사냥의 성공을 빌든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섬세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했을까? 이거는요, 미적 의식, 뭔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그대로 묘사하고 싶다라는 미적 욕구를 반영한다고 봐야지만 설명이 돼요. 미적 표현 욕구의 발로라는 점을 다른 벽화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같은 라스코 동굴에 있는 술록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몸은 굉장히 대충 그렸죠. 윤곽선으로 대충 그려놨어요. 다리도 거의 생략하고 머리도 굉장히 조그매요. 머리와 뿔의 비례관계를 한번 보세요. 요 작은 머리에 이딴만한 뿔이 얹혀져 있으면요, 아마 목이 부러질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그만큼 그러니까 이 머리를 묘사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거고요. 몸도 대충 그려서 자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드러냈어요. 어디에요? 당연히 뿔이죠. 그런데 뿔의 모양도 심상치는 않아요. 여러분 동물 도감이라든가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이런 뿔을 가진 사슴을 본 적이 있나요? 마치 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 같잖아요. 그런데 사슴이나 술록의 뿔은 보통 나뭇가지가 쭉쭉 뻗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꽃이 피어나듯이 그려놨어요. 일정하게 그 크기나 모양이 변형 혹은 과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변형 혹은 과장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술록의 뿔에 매료됐던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너무나 멋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거를 벽화로 그림으로 묘사하는데 자기가 받은 그 인상, 느낌을 최대한 부각시켰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냥을 목적으로 했으면 뿔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당연히 몸통에 주목해야죠.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거니까요. 뿔을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공격해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려도 몸의 급소를 차지해야죠. 창을 던져가지고 혹은 찔러가지고 한 방에 죽이려면요. 그런데 오히려 사냥과 주술과 관련된 요소는 굉장히 간략하거나 생략해놓고 이 뿔에 집중하고 있는 것,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아래 쇼베라는 동굴에 그려진 코뿔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코뿔소는요, 주로 구석기인들의 사냥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면이 있고요. 사냥과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냥이 목적이라면요, 몸 중심으로 그려야 돼요. 근데 몸은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측면에서 찍어서 그런 거 아니냐 싶겠지만 다른 면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머리와 뿔에 비해서 몸을 굉장히 작게 그려놨어요. 사슴, 술록에 대해서 그렇게 느꼈듯이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그린 구석기인도 이 코뿔소의 뿔에 어떤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실제로 코뿔소를 TV나 이런 데서 봐도 한눈에 띄는 게 그 뿔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그 뿔을 강조하는데 머물지 않고 위에 술록과 마찬가지로 뿔을 변형, 과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앞에 보면 마치 코끼리의 코처럼 굉장히 길쭉하게 늘려놨죠. 그리고 둥그렇게 휘어놨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자기가 받은 강렬한 코뿔소의 인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치게 되는 일정한 변형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그리는데 머물지 않고 자기가 받은 느낌과 인상을 자기 나름의 주관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꿔내는 이런 미적인 표현의 욕구가 이 그림에서도 드러난다. 주술에는 이런 변형이 왜 필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냥 연습과도 상관이 없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미적인 표현 욕구, 미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라스코 동굴 벽화에는 흔히 검은 소라고 불리는 소그림이 있어요. 큰 소그림인데요. 그 소그림의 뒷다리 부분에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뒷다리 밑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하학적 도형으로 사각형으로 구분해 놓고 거기에 각기 서로 다른 색으로 채워 놓은 그런 부분이 보이시죠?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는 노란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고요, 검은색이 있고요, 갈색이 있습니다. 약간 분홍빛 비슷하게 도는 것도 자세히 보면 느껴져요.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칸을 이렇게 구별하고 다양한 색으로 그 칸을 넣는 연습을 했었죠. 색 대비를 훈련하는 거죠.
이걸 그린 사람은요, 색이 어떻게 이렇게 대비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색을 또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름대로 기하학적 도형 속에 채워놓고 비교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다양한 색에 대한 실험이죠. 그리고 검은소를 보면요, 여기서 실험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검은색도 있고요, 몸통에 보면 갈색도 있고요, 저 윗부분에 보면 노란색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제 색 대비를 통해서 자기가 탐구한 바를 실제 그림에 그대로 옮겨가지고 적용하는 것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색에 대한 연구는요, 어디서 꽃을 피우느냐,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활짝 꽃을 피우게 돼요.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들소 그림들인데요. 흔히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구석기 시대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스티나 성당은 저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천정화와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 성당을 말하는 거죠.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 벽화로 가장 유명한 성당이잖아요. 구석기 시대의 시스티나 성당이다. 그만큼 화려하고 다양한 어떤 이미지와 또 굉장히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빛을 내는 색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여기만 보더라도요, 노란색, 붉은색, 갈색, 검은색, 아까 우리가 색 실험에서 봤던 수많은 색들이 실험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요, 라스코 동굴벽화만 하더라도 들소들의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거든요. 달리거나 서 있는 모습인데, 알타미라 동굴벽화 여기서 보면은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듯한 모습도 있고요.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근데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세, 포즈,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사냥주술과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이런 강렬한 채색, 다양한 형태, 또 뛰어난 대생 실력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석기인들이 갖고 있던 미적 감각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라스코 동굴벽화를 통해서 미술사에서 나타나는 한번 편향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이제 문명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명 중심의 관점. 뭔가 인류의 역사를 야망과 문명 혹은 미개와 진보 이렇게 구별하는 관점이고요. 또 미술에 대해서도 후진적인 것에서 선진적인 것으로의 변화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전형적인 근대, 현대, 서양 미술이 아니면은 다른 지역의 미술이면은요, 뭔가 미술로서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동양의 어떤 산수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장난 취급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미술이라든가 다른 지역 미술 역시도 뭔가 미술 외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십상이고요. 그 전형적인 것이 바로 원시 미술에 대한 곰브리치의 태도였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치 이 생존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규정해 버리는 순간요, 그럼 미술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냥 생존 기술이 돼버리고 그냥 종교적인 의례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미술 이전 단계가 돼버려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심각한 편향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시대, 다른 미술에도 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영역이고요. 또한 그런 시야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미술사, 서양 미술사를 바라보는 시야를 거의 지배하는 게 이 곰브리치 시야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의미 있게 짚어봐야 되는 점이었습니다. 자, 차례를 보시면요,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미술까지 한 권으로 전체 흐름을 꿰일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시대별 나열이 아니라 어떤 변화의 동력,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동력이 마련됐으며
이런 맥락을 통해서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접근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시대에 대해서도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정신의 변화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를 같이 점검함으로써 미술과 시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더 높여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미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라든가 성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름 애썼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많은 서양 미술사들이 현대 미술에 와서 그냥 몇 가지만 다루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가급적이면은 20세기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진짜 수많은, 차례만 보더라도 다른 것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수많은 경향들이 어떻게 파생됐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을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었는지 뭐 이런 점들을 다양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면은 전체 그림은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헌법의 발견 이 유튜브 방송이 끝나면은 기회를 봐서 서양 미술사도 한 10여 강에서 20강 길게 잡으면 거기까지 한번 풍부하게 다루는 기회를 가질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쭉 깨시면은 나중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그걸 더 풍부하게 또 생생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내 책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다 생각하면은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